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운영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운영체제라는 것은 뭐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예, 소프트웨어인데 이 컴퓨터 하드웨어 바로 윗단에 설치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체제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넓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운영체제를 보통은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고, 이 운영체제 커널은 컴퓨터 전원을 켠 다음에 부팅이 일어난 이후로 항상 메모리에 상주하는 부분을 우리가 운영체제 커널이라고 부르고, 좁은 의미로 운영체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커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운영체제를 이야기할 때는 커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주변 시스템을 다루는 그런 유틸리티들을 포함해서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컴퓨터에 설치하시게 되면 단순히 운영체제 커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프로그램들이 같이 설치가 되죠. 뭐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뭐 이러한 거는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파일을 복사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항상 메모리에 상주하는 그런 커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 커널뿐만 아니라 최소한 필요한 유틸리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광의의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의의 운영체제에 포함되는 것들은 메모리에 상주하지 않는 일종의 별도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독립적인 프로그램들이지만 운영체제의 범주에는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공자 입장에서 이제 주로 운영체제다 그러면 보통은 커널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영체제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위치가 바로 하드웨어 바로 윗단에 설치되고 또 소프트웨어나 사용자들 바로 아랫단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운영체제에서 자원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CPU나 메모리나 각종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자원입니다. 리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은 이제 운영체제 위치가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사용자를 이제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또 운영체제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 두 가지가 운영체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CPU는 초당 인스트럭션을 몇 개씩 처리할 수 있는 CPU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는 뭐 몇 기가바이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그 하드웨어 자원인데, 그 주어져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최대한의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운영체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입니다.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사용자가 좀 차별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정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너무 차별을 받아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는 자원 분배가 필요하죠. 그것도 이제 운영 체제의 부가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CPU나 메모리나 이런 I/O 장치도 자원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하드웨어 자원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프로세스나 파일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하고는 구분되는 소프트웨어 자원이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자원뿐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소프트웨어 자원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또 뭐 사용자나 운영체제 자신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이제 운영체제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인데요. 현대 컴퓨터는 여러 프로그램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 친구 셋이서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컴퓨터는 한 대가 있지만 마치 이 프로그램들이 또는 이 사용자들이 자기 프로그램만이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도록 해주는 게 또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앱스트랙트 머신이라고 그냥 그려놨는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이 친구들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 자기 프로그램만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공하지만, 사실은 이 컴퓨터 한 대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운영체제의 역할이고, 이 친구들은 하드웨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쓰는지, 또는 하드웨어 자원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접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컴퓨터 한 대에서 동시에 실행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세 대의 컴퓨터고 내부에서는 운영체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컴퓨터 안에 이제 CPU라는 자원이 있고, 이 CPU는 굉장히 빠른 자원이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될 때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 CPU를 이 프로그램에게 할당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에게 할당했다가, 다음에 이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겨주고 다시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기 프로그램만 CPU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워낙 이 그 CPU를 얻고 다시 이제 넘겨주고 이런 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 메모리라는 자원이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되려면 이 메모리도 각 프로그램이 조금씩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필요한 부분을 올려놓고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뭐 적게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동시에 실행되다 보면 각자 메모리를 서로 얻겠다고 프로그램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거를 조율해 주는 것도 역시 운영체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역할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체제를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동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단일 작업만을 지원해주는 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적인 운영체제는 이제 다중 작업을 지원해주는 운영체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닉스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 이런 것도 다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예전의 운영체제는 프로그램 하나만,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이 되는 싱글 태스킹만 가능한 운영체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기는 이제 어려웠을 운영체제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전에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운영체제는 프로그램 하나를 돌려놓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아예 입력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고,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도 어차피 운영체제가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단일 작업만 지원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런 운영체제는 훨씬 그 설계하기가 쉽겠죠.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지만 현대 운영체제는 다중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이제 단일 작업만 가능한 그런 운영체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기능이 없고 뭐 전화만 받는 기능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뭐 엘리베이터 안에도 운영체제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거는 어차피 기능이 하나밖에 없고 뭔가 그 기능에 충실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해주고 어떤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그런 그 기계를 위한 운영체제는 지금도 단일 작업만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점점 이 데스크탑 PC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뭐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TV 이런 것들이 다중 작업을 지원해주는 범용 컴퓨터,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시켜주는 그런 기기들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운영체제들은 거의 다중 작업을 지원해주는 운영체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또 운영체제를 나누어 보면 단일 사용자만 지원하는 운영체제가 있고, 다중 사용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단일 작업만 지원해주는 운영체제는 당연히 단일 사용자만 지원해주겠죠. 작업을 하나밖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분류는 사실 그 이 컴퓨터 한 대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우리 학과에도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 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여러분들이 원격에서 계정을 통해서 이 컴퓨터에 동시에 접근해서 이 친구도 숙제를 하고 있고 이 친구도 숙제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지원이 되는, 이런 게 이제 다중 사용자용 운영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MS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혼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여럿이서 이 컴퓨터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이 컴퓨터 자체의 로그인은 혼자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원격에서 서버 기능을 이제 추가시키면 여러 사용자가 그 윈도우즈도 동시에 접속하는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기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어서 동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운영체제를 분류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으면 그 뭐 각 사용자에 대한 파일이나 메모리 접근 이런 거를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보안 기능도 추가가 돼야겠고, 또 사용자 간의 어떤 그
형평성 있게 자원을 관리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겠죠. 세 번째는 처리 방식에 따른 운영체제의 분류입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 운영체제를 분류해 보면 일괄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분할 방식, 시간을 분할하는 거죠. 타임 쉐어링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 실시간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일괄 처리해주는 운영체제, 이걸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을 한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작업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 운영 체제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방식이죠. 현대 운영 체제는 이 다음에 나오는 타임 쉐어링, 시분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시분할 방식은 설명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그 자체를 시분할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 작업이 수행이 될 때 이제 작업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지만 운영 체제가 작은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이쪽에 조금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할당을 하고, 다음에 이쪽에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CPU 기준이겠죠. CPU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 각각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액티브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액티브하다는 건 내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을 때 바로 화면에 결과가 나오는, 그게 이제 인터액티브죠. 지금 이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는데 한 1분 있다가 그 결과가 화면에 나온다면 그런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하시겠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지금 소개를 해드릴 일괄 처리 방식이 사실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시분할 방식은 시간을 조금씩 분할해서 이제 이쪽에 조금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할당하고, 이쪽에 할당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뭐 1초, 2초, 3초 이러면은 사람이 느끼기에 좀 느리구나 이런 걸 느끼겠지만 0.1초, 그러니까 뭐 100mS 그런 단위로 이제 이 시분할을 해주게 되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건 인터액티브 하구나, 바로 내가 두드리면 결과가 화면에 나오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분할 시스템은 그 짧은 응답 시간을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내가 키보드를 두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0.01초 만에 화면에 그 결과가 표시된다거나 하는 이런 시간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엄청 늘어나면 그 시간이 0.01초가 됐다가 어떨 때는 0.1초가 됐다가 어떨 때는 조금 더 느려서 1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조금 느리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만, 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의 목적은 사람이 느끼기에 빠르게 해주면서 동시에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 특화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이런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시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이제 리얼타임 OS, 실시간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상으로 느끼기에는 시분할과 실시간이 둘 다 빨라 보이고 둘 다 인터액티브해 보이고 좀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실시간 시스템이라는 것은 데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앞에 설명드린 시분할 방식은 일반적인 범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 실시간 운영체제라는 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시스템에서, 스페셜 퍼포스 시스템이죠. 특수한 목적을 가진 시스템에서 그 작업이 반드시 정해진 시간 만에 처리되도록 하는, 예를 들면 뭐 원자로 공장 제어라든지 미사일 제어, 반도체 장비, 로봇 제어,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 시간이 0.01초만 잘못돼도 이게 제대로 발사가 안 되고 각도가 완전히 잘못되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이라는 건 정확한 시간을 맞추어서 처리돼야 되는 그런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 반도체 장비,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 사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정전이 났으면은 다시 전원을 켜면 되는 거지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반도체 장비도 실시간 시스템이고 아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전 사태가 남으로 인해서 반도체 그 공장장이 이제 사표를 내야 되고 그 회사의 주가가 막 크게 떨어지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반도체를 하나 찍어내는 거는 여기 이제 처음에 공정에 반도체 찍어내는 걸 집어넣으면 이게 파이프라이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아키텍처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되면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를 첫 공정에 집어넣고 이게 완성된 반도체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여러 공정을 거쳐서 한 달 만에 그 반도체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처음에 집어넣은 거는 한 달이 걸려서 제품이 나오지만 매일 그 반도체를 파이프라인으로 집어넣으면 첫 번째 공정 지난 건 다음날 두 번째 공정 들어가고, 그럼 다시 첫 공정에 새로운 걸 집어넣고, 그러면 이 공정들이 쉬지 않고 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일 반도체가 하나씩 제품이 그 완성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고,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느 한 공정에서 데드라인을 못 지켜서 느려지게 되면 전체 공정이 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한 공정이 하루가 느려지면 그 반도체 제품이 이제 하나가 출시가 못 되고, 하루에 하나씩 나오던 게 이제 하루는 건너뛰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납품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하고 이러면 엄청난 치명적인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전이 한번 딱 나면은 이 중간 공정에 있던 것들을 다 꺼내서 버려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전 사태가 한번 나면 30일 동안 반도체 제품이 못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첫 번째 공정부터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장에 정전이 됐다 이러면 엄청난 그런 문제가 초래되고, 그런 것도 이제 실시간 부류에 속하는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실시간 시스템이 이러한 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스템 말고 조금 더 완화가 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그 데드라인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특별히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그 데드라인은 있지만 뭐 요게 조금 어겨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든지 멀티미디어 플레이를 하면은 초당 24프레임을 읽어와서 디코딩을 해서 화면에 뿌려줘야지만 영화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초당 24프레임이라는 걸 맞추지 못하면 영화가 끊기겠죠, 보다가. 그러면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영화가 끊기네. 그렇지만 뭐 저기 반도체 공장장이 옷을 벗어야 된다거나
뭐 미사일이 엉뚱한 데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데드라인은 존재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이다. 기존의 리얼타임 시스템 개념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제는 나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는 이러한 기능에 특화된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다루지는 않고 주로 우리는 일반 시스템을 위한 요 앞 페이지에 나와 있죠. C분할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를 이 수업에서 대부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여러분들 그 아이폰에 설치된 iOS나 무슨 안드로이드에 설치된 것들 다 요 앞 슬라이드에 소개가 된 C분할 운영체제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데드라인이 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실제 그 운영체제는 이러한 리얼타임 OS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영화도 보고 뭐 웹서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과연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 초당 24프레임 데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주도록 운영체제가 동작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운영체제는 영화를 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지원은 되지만 타임쉐어링 운영체제 위에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띄워놓게 되면 아마 영화가 끊길 겁니다. 그거는 데드라인을 맞춰주지는 못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점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드라인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하고 뭐 블랙박스 사진도 영상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마침 사고가 나는 그 순간 0.5초를 놓쳐서 못 찍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있으나 마나한 애플리케이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데드라인을 못 지켜서 0.5초 있다가 우회전하라고 알려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범용 컴퓨터에 비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점점 이런 장비들이 실시간성을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도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주요 분야도 그런 실시간성을 지켜주도록 이 범용 운영 체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하고 C분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일괄 처리 쪽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컴퓨터 시스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컴퓨터 분야를 처음 배우면서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 역사 속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인터랙티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면 바로 그래도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작업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도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프로그래밍을 학부 1학년 때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컴파일을 하면 어떤 에러가 나는지를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보다 불과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배치 프로세싱을 하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OMR 카드로 아마 시험 보셨을 텐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러한 카드에다가 마킹을 하고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소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날 찾으러 가면 알려주죠. 오류가 하나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틀렸구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이 카드에다가
마킹을 해가지고 제출하면 전산소 직원이 모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컴파일이 잘 됐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배치 시스템입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작업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가 있던 시절에는 오류가 나면은 하루가 늦어지니까 가능하면은 오류가 안 나게 정확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뭐 이런 게 중요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오류가 나는 거야 뭐 컴파일러가 바로바로 잡아주니까 얼마나 더 프로그램을 확장성 있게 잘 작성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배치 시스템은 사실 예전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그 주민센터, 예전에 이제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려면 예전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 한 부 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직원이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신청서 써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신청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밀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30분 있다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직원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서류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신청서를 받고 창고에 들어가서 꺼내서 찾아서 복사를 해서 주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서가 쌓이면 그걸 들고 이제 들어가서 한꺼번에 찾아가지고 쭉 복사를 해서 30분마다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창고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그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주민센터에 가면 어떤가요? 신청서 없죠. 그냥 신분증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몇 글자 입력하면 바로 주민등록 등본이 딱 나오죠. 지금은 심지어 동사무소에서도 일괄 처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인터랙티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를 동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동시 사용자를 지원하는지, 또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운영체제가 다중작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다중사용자를 뭐 웬만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시분할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설명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하기 쉬운 용어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보통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멀티태스킹은 좀 더 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스크가 여러 개 동시에 돌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CPU에서는 매 순간은 하나의 작업만 실행이 되고 있죠. 그거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분할해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작업, 컴퓨터 전반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조금 전문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는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멀티태스킹이 되려면, 즉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되려면 당연히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올라가야 되지만, 특별히 메모리 측면을 강조해서
메모리에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실행되는 거를 또 다르게 타임 쉐어링이라는 말로도 쓰죠. 타임 쉐어링은 시간을 시간을 공유해서 쓰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CPU를 좀 더 강조한 측면이 되겠죠. CPU는 시간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타임 쉐어링도 이제 멀티태스킹하고 유사한 용어지만 이제 CPU 쪽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용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프로세스도 사실 뭐 비슷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 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용어는 유사한 용어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운영체제가 이러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운영체제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약간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별표로 표시된 요게 멀티 프로세서라는 용어죠. 여기 이제 프로세서라는 거는 보통은 CPU를 말합니다. 처리기라고도 한국말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다중 처리기, CPU가 여러 개 있는 컴퓨터를 멀티 프로세서가 달린 컴퓨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CPU가 여러 개 있는 컴퓨터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이 CPU에 동시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쪽 CPU에 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고 저쪽 CPU에는 B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고,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위에 이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그 용어들은 CPU가 하나 있더라도 시간을 조금씩 나누어서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멀티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멀티태스킹 지원이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겠지만 CPU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하드웨어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는 기본적으로는 CPU가 하나 있는 환경을 다룹니다. 그렇지만 가끔 CPU가 여러 개 달려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운영체제의 가장 일반적인 거는 CPU가 하나 달린 범용 운영체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CPU가 여러 개 달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이제 고성능 컴퓨팅 3학년 2학기나 4학년에 고성능 컴퓨팅 같은 과목을 들으시면 이제 이러한 여러 개의 CPU가 있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병렬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운영체제의 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와 윈도우즈 계열의 운영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는 그 대형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었던 윈도우즈 계열의 운영체제는 개인용 컴퓨터, PC를 위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죠. 이렇게 서로 만들어진 그런 동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되고 뭐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졌겠죠. 반면에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운영체제는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거니까 처음에는 단일 사용자이면서 단일 작업만 지원해주는 운영체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부터가 다르고, 유닉스 운영체제가 만들어질 때 컴퓨터도 사실 제대로 없던 시대에 운영체제를 그 어셈블리 언어, 즉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지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만든다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인데, 그래서 도저히 이 복잡한 코드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C 언어입니다. 지금은 이 C 언어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도 널리 사용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주로 그 유닉스를 만들 때 사용하고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지금도 이제 C 언어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셈블리 언어로 즉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로 운영체제를 프로그램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서 그거를 이제 좀 쉽게 하려고 C 언어라는 걸 만든 건데 C 언어는 고급 언어, 즉 사람이 이해하기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기계어하고 사실은 상당히 가까운 언어입니다. C 언어하고 기계어는 1대1 매핑은 안 되지만 상당히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이런 게 기존의 고급 언어하고는 그 달리 기계하고도 가까우면서 사람하고도 가까운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직접 다루는 운영체제를 프로그래밍 하기에 상당히 좋은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는 대부분의 커널 코드가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이 유닉스 운영체제의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윈도우즈 계열 또는 MS-DOS 이런 것들은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컴파일 한 다음에 그 결과물만 돈 주고 팔았죠. 반면에 이거는 아주 어렵게 만들었지만 소스 코드를 직접 공개를 했고 그러면 누구나 가져다 쓰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운영체제를 공부하거나 또는 또 좀 바꿔보거나 설계하거나 이럴 때 소스 코드가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공부하기에도 훨씬 좋고 또 프로그래밍 전문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유닉스 운영 체제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반면에 이제 일반인이 초기에 배우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운영 체제라는 것이죠. 이게 유닉스는 높은 이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식성이라는 것은 포터블하다는 것이죠. 포터빌리티 뭐냐 하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이 유닉스를 기계어 집합이 전혀 다른 컴퓨터에 이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식하기가 어려운 운영체제는 어떤 걸까요? 그 컴퓨터 기계어에만 국한되게 만든 그런 운영체제는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면 기계어 집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대부분의 코드가 C 언어로 작성이 됐고 C 언어라는 것은 기계어하고는 독립적인 언어죠.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 유닉스를 다른 컴퓨터에서 돌리려면 C 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서 다시 컴파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리기가 쉽기 때문에 상당히 이식성이 높고 그리고 운영체제 중에서 메모리에 상주하는 핵심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커널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운영체제를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전부 다 그 커널에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운영체제가 차지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웬만한 기능들은 밖으로 빼고 핵심적인 것만 이제 커널에 집어넣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확장성도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사용하기가 좋고 초창기에는 공짜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이 유닉스 계열은 운영체제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그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왔죠. 시스템5 계열, FreeBSD, 버클리에서 만든 것이고요. 선OS, 솔라리스 이런 운영체제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유닉스 운영체제도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고 이제 회사에서 돈 주고 팔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반면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든 공개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서 이제 만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소스 코드 공개된 걸 가져다 새로운 걸 만들면 그것도 공개하고, 이런 게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정신인데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나온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가 바로 리눅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눅스는 지금도 소스 코드가 공개가 돼 있고 누구나 가져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로 돼 있죠. 초기에 이 유닉스는 그 대형 컴퓨터, 즉 여러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서버를 위한 운영 체제였는데, 이 리눅스는 특이하게도 서버에 설치해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쓸 수도 있지만 개인용 컴퓨터 PC에 리눅스를 설치해서 개인이 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사실 대형 컴퓨터를 위한 것라고는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이 리눅스 커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안드로이드도 운영체제 커널은 이 리눅스 커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개인용 PC를 위해서 출발한 그 운영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창기에는 PC가 아주 그 용량이 작고 단일 프로그램만 지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단일 작업용 운영체제로 만들면서 메모리 크기를 640kB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먼 미래가 오더라도 메모리 크기가 이거보다는 커질 리가 없을 테니까 맥시멈으로 이만큼 지원해주는 운영체제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금 이 크기의 메모리를 생각하면 뭐 정말 이상한 그런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워낙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도스 운영체제는 누더기처럼 됐어요. 하드웨어 이만큼만 지원해 주던 건데 옛날 기능을 그대로 지원하면서 새로운 걸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지고, 저도 뭐 그 코드를 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누더기 같은 코드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도스 위에서 윈도우즈를 실행을 시키는 그런 게 가능해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윈도우즈가 독자적인 운영체제가 되면서 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 가능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즈 7 같은 그런 운영체제가 된 것이죠. 여기는 이제 불안정성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윈도우즈 7은 뭐 그렇게 불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초창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서 프로그램 여러 개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죽어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부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돈 받고 파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이제는 불안정성은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소개는 돼 있지 않지만 유닉스 계열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계열, 이제 두 가지로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애플에서 만든 운영체제도 있고 또 소형 디바이스들을 위한 운영체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포켓 PC나 팜OS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시대도 조금 지나가고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운영체제, 애플의 iOS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 운영체제가 점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뭐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괄적인 구조를 오늘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죠.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I/O 장치들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각 자원들의 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자면 CPU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한테 CPU를 할당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CPU는 굉장히 빠른 장치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프로그램들한테 CPU를 줬다 뺏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스케줄링이 일반적인 이제 CPU 스케줄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사회에서 생각하는 스케줄링은 먼저 온 거를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처리해주는 뭐 선착순으로 처리해주는 그게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를 컴퓨터에서는 워낙 천문학적인 그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메모리에 비해서 한 60만 배에서 100만 배 느리고 메모리는 또 CPU에 비해서 또 상당히 수백 배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간 차이를 완충해 주면서 또 어떤 주어진 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관리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CPU 스케줄링처럼 CPU 스케줄링을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번호표를 뽑죠. 그래서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줍니다. 또 그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는데 거기 이제 줄 서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볼일을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가 1시간씩 걸리는 복잡한 상담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뒤에 번호표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겠죠. 물론 그 은행 직원이 여러 명 있다면, 즉 CPU가 여러 개 있다면 뭐 조금 낫겠지만 CPU가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놓지 않으면 뒤에 프로그램은 아무리 이제 키보드를 두드려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화장실에서 이제 변비가 걸린 사람 한 명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있으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1시간씩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CPU 스케줄링은 이제 CPU 자체는 굉장히 빠른데 작업들이 CPU를 얻은 다음에 안 놓으려고 하면 자기 혼자 CPU를 쓰려고 하면 이런 빠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PU 스케줄링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줬다 뺏었다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쓰고 또 이론적인 성능으로 볼 때는 CPU를 가장 짧게 사용할 프로그램한테 먼저 CPU를 주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것도 뒤에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화장실에 100명이 줄 서 있는데 맨 앞에 사람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볼일을 보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의 기다리는 시간은 모두 1시간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용변을 보는 시간 1분씩이에요. 그러면 이 1시간 변비 있는 사람을 뒤로 빼고 1분씩 빨리 볼일을 보고 나가게 하면 전체적으로 기다린 시간이 몇 분 안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CPU도 길게 CPU를 쓰려는 프로그램한테 먼저 CPU를 줘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의 응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CPU를 짧게 쓰려는
프로그램한테 항상 먼저 CPU를 주면 그 평균적인 성능이 좋아져요. 전체적인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이론적으로 좋다는 거에서 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CPU를 줬다 뺏었다 짧은 시간 간격씩 그렇게 이제 돌리는 것이 이제 더 좋겠다라는 그런 거에 입각해서 이 빠른 자원의 CPU 관리를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요. 뒤에 이제 CPU 스케줄링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메모리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한테 메모리를 얼만큼 할당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n분의 1씩 메모리 할당을 해주면 이것도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럼 그런 프로그램한테 메모리를 많이 주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분배하는 이슈에 있어서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각각이 갖는 메모리 공간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이 안 됩니다. 이 메모리에, 그러니까 CPU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최소한 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부분은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리를 지나치게 조금씩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CPU에서 조금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메모리에 없어요. 그러면 디스크에서 읽어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적어도 CPU에서 원활하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프로그램 하나가 그 정도 메모리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지원해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나중에 메모리 관리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워킹셋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되려고 하면 일부 프로그램만 어느 정도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디스크로 쫓아내버려서 이미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만이라도 CPU에서 원활하게 수행이 되도록 하고,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CPU에서 잘 실행이 됐으면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크 IO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좀 내려놓고 아까 이제 쫓겨났던 친구들이 메모리에 올라가고, 이런 식의 관리. 그러니까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보다 그때그때 특정 친구한테 좀 집중적으로 몰아주면 더 원활하게 실행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원리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항상 n분의 1로 쪼개주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이런 데서도 좀 그 암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라는 건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올려놓으려고 하면 이제 꽉 찼으면 뭔가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쫓아내야 되는가, 이런 게 또 메모리 관리에서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쫓아내야 되느냐, CPU에서 머지않아서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은 쫓아내면 안 되겠죠. 그런 건 놔두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이제 메모리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다음번에 미래에 사용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메모리에 올라온 어떤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 그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잘 예측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친구가 미래 그 도둑질을 하게 될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될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 도둑질한 경험이 있으면 미래에도 도둑질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아주 인품이 좋고
아주 훌륭한 친구였으면 미래에도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메모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온 이후로 메모리에서 많이 사용이 됐으면 또는 최근에 사용이 많이 됐으면 미래에도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쫓아내지 않고 최근에 사용된 적이 없거나 뭐 사용 횟수가 한 번밖에 없거나 뭐 이런 데이터는 오랫동안 메모리에 그런 데이터가 머물러 있으면 이제 쫓아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메모리 관리를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메모리 관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에 파일을 어떻게 보관을 하는가, 뭐 요 파일 시스템, 이것도 이제 운영체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그 조각조각을 나누어서 관리할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저장을 하는 게 좋을지, 뭐 디스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려면 디스크 안에 있는 헤드가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하고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크의 특성에 맞게 파일을 관리하고, 또 디스크도 스케줄링이 필요합니다. CPU 스케줄링처럼 이 디스크에 들어온 요청들을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라는 요청을 계속 보낼 텐데 그런 요청을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디스크라는 건 헤드가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때문에 그 가까운 헤드에 가까운 위치에 들어온 요청이 있다면 비록 조금 나중에 들어왔지만 먼저 처리해 주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뭐 디스크 그 헤드의 이동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그 전체적인 성능이 좋아지겠죠. 이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사실 엘리베이터 스케줄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 있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고 100층에 있는 사용자가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고 99층에 있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고 이런 순서로 버튼이 눌러졌는데 먼저 누른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1층 갔다가 100층 갔다가 2층 갔다가 99층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하겠죠.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스크의 헤드를 기준으로 원판의 제일 안쪽에 요청이 들어오고 제일 바깥쪽에 요청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안쪽 바깥쪽 이런 순서로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순서로 처리하면 헤드가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엘리베이터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이 있으면 같이 태워서 가면은 효율적이겠죠. 마찬가지로 디스크도 헤드가 이동하면서 중간에 요청이 들어온 게 있으면 처리하면서 지나간다든지 이런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온 걸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스케줄링이라는 게 필요한 게 이제 컴퓨터 안에는 여러 그 분야에 있는데 CPU 스케줄링하고 디스크 스케줄링하고는 약간 그 성격이 다릅니다. CPU는 이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슈가 생기고요. 이 디스크는 이 헤드 자체가 움직이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요청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 뭐 우체부나 택배 기사들이 그 물건을 매일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그 동네마다 담당하는 분이 기사님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꺼내 보는 물건 순서대로 그냥 그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이렇게 이동하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움직이죠. 그게 나름대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본인이 적게 움직이면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그 노하우를 터득을 한 것이죠.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운영체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O 디바이스들이 이제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I/O 디바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I/O 디바이스는 이 컴퓨터, CPU, 메모리 이런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I/O 디바이스하고 이 컴퓨터 내부하고 뭔가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워낙 이 장치들이 느리기 때문에 이 I/O 디바이스와 컴퓨터의 CPU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입출력 관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입출력 관리를 하는 방법은 인터럽트라는 거에 기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거는 CPU는 워낙 빠른 장치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O 장치가 뭘 하는지는 평소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그냥 합니다. 그러다가 I/O 장치가 CPU한테 뭔가를 보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인터럽트라는 걸 걸어서 CPU한테 알려주면 CPU는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뭔가 I/O 장치가 나한테 요청한 게 있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처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CPU가 최대한 이 중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 관리 말고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원을 할당하고 반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체제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프로그램들 간에 보호를 하거나 뭐 네트워크 기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뭔가 그 커맨드 상에 어떤 명령을 치고 입력을 하면 그걸 해석해서 실행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그 원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이 운영체제라고 생각하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그 모든 분야를 통치하는 것처럼 운영체제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간의 신체가 뇌 통제를 받고 있죠. 컴퓨터 전체를 통제하는 게 사실은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는 CPU가 빠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뭔가 일을 하지는 못하고 운영체제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뇌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이게 가능하듯이 컴퓨터를 통제하는 운영체제를 배우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컴퓨터의 그 운영체제라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 훨씬 그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